역시나 우리가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번 베트남에 대한 여론이 안 좋아질 때 많은 한국인들이 상상하던 일이 진짜 벌어지는 것이 놀랍습니다. 그런데 태도가 더 황당합니다. 너 자신을 알라! 한 현지 교민이 베트남인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라고 합니다. 베트남 현지 20일자 한 뉴스 제목은 무려 베트남이 왜 한국에 빠른 키트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는가입니다. 베트남의 보건부 부차관 누엔 탄룽은 베트남의 많은 판정자들이 발생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한국 정부에 한국의 의학제품, 키트, 테스트 장비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정부와 협의한 것도 아니고 일단 한국 정부에 자기들이 먼저 공식적으로 베트남 보건부에 부차관이 요청을 한 것인데, 요청한 이유는 이렇다는 것이 기사 주제입니다. 보통 요청했다는 사실이 중요할 것 같은데 굳이 요청한 이유를 제목으로 한 것은 사실 베트남에서는 키트를 개발해서 하루 생산량이 1만 세트에 이르고 타국에서 수출 요청까지 있다고 엄청 자랑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근자감 쩌는 베트남이 하루에 1만 세트나 자력 생산을 하는데 왜 한국에 요청을 하지? 자존심도 없이? 라는 의문이 당연히 생길 테니까요. 그런데 부차관이 인터뷰한 기사의 이유를 보면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자기들이 개발한 것으로 테스트를 하면 정확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딱 잘라 100%랍니다. 신났으니 그러려니 합니다. 그런데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24시간에서 48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반면 한국의 키트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3-4시간으로 속도가 빠르다고 합니다. 그런데 팩트는 한국에서 승인을 받은 5개의 키트 모두 정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업체들의 수십 개 국가에서 요청이 쇄도하고 있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최근 로이터 통신은 한국은 어떻게 테스트해서 이미 미국을 압도했는가라는 기사에서 미국이 테스트 키트 정확성에서 2월 말까지 우왕좌왕하고 있는 사이 한국은 20개 제약사와 보건당국이 회의한 지 일주일 만에 한 제약사가 처음으로 개발에 성공했던 이야기를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 부차관은 무려 어떠한 근거도 없이 한국 키트가 정확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키트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자기네 나라에서 대량으로 발생이 되면 한국 키트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베트남은 한국보다 좋은 키트가 있지만 한국에 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것이 기사의 요지입니다. 역시 자존심의 나라 베트남입니다. 베트남 부차관은 키트뿐 아니라 생물학적 약제, 키트, 테스트 장비까지 요청했습니다. 이걸 보면 구매하겠다도 아니고 종합선물 세트로 그냥 달라고 하는 뉘앙스 같기도 합니다. 테스트 장비는 우리나라도 모두 해외에서 구입해서 쓰는 현실이니까요. 아니 베트남 한국에 뭐 맡겨놨어요? 우리가 남에게 아쉬운 소리를 할 때는 아무리 속마음은 고가와도 좋은 소리로 부탁을 하는데 근자감의 결정체 베트남 역시 종합선물 세트로 달라고 하면서 야 우리 집에 니네 거보다 훨씬 좋은 거 있어. 근데 니네 거 좀 구리지만 또 모르니까 니네가 주면 너그러이 받아줄게. 좀 보내라. 이러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제일 유명한 홍옥병원이나 베트남의 삼성이라 불리는 빈그룹이 설립한 종합병원 빈맥을 가봐도 한국의 웬만한 병원하고 수준을 비교하는 것도 민망해 보이는데 이런 놀라운 행동을 해주시고 계시는 베트남입니다. 진짜 문제는 베트남 대부분 사람들이 전 분야에 걸쳐 이런 황당한 사실을 진실로 믿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가가 정보를 차단하고 선전에만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정신승리법 이 말은 중국 소설가 류슌의 명저 아큐정전에서 나온 말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주인공 아큐는 성격이 거의 찌질이에 가까운 사람인데 길을 가다가 무례배를 만나 그들에게 폭행을 당해도 이내 저 녀석들은 내 아들 뻘이다. 그러니까 나는 아들에게 찍힌 것뿐이다. 라고 나는 정신적으로 패배하지 않은 것이다. 라며 자기 합리화를 하는 대목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류슌은 이러한 민중의 근성을 아큐의 정신승리법에 빗대어 비평한 것입니다. 노벨문학상 작가 로맹 롤랑은 이 작품을 그것이 어디 중국인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 아큐란 모습은 현대인들 많은 사람들의 또 다른 모습이기도 하다라고 평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베트남과의 일을 두고 생각해볼 만한 지점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최근 베트남의 한국에 대한 돈 없는 행동들에 대해 모르는 분도 계시고 새로운 사실도 있으니 간략히 보면 베트남 당국은 이미 이륙한 한국 비행기의 하노이 착륙을 불허하고 한국인을 강제로 열악한 폐병원에 격리, 자물쇠로 잠그고 그 과정에서 여권을 빼앗았습니다. 정부의 어떠한 사전 통보나 협의도 없었던 것이 팩트이고 여행객들을 격리 후 아무 식사도 제공하지 않다가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야 반미와 머핀 몇 개를 주었는데 이것을 빵 조각이라고 했다고 난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일부에서 빵 조각이라고 비하했다고 하는데 사실이 아니고 빵 조각인데
조각이라는 말이 어느 나라에서는 비하의 용어인지 의문입니다. 그렇다면 머핀은 분명히 빵이니까 머핀 보고 빵이라고 한 걸 반미라고 오해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미도 사실 빵이잖아요. 자기들의 식민지 시절 먹을 게 없어 바게트에 채소와 여러 가지를 넣은 자부심 있는 전통 음식 반미를 빵이라고 했다고 그렇게 열이받는다는 것도 중간에 번역이나 오해가 쌓인 것 같기도 하지만 좀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한국식 불고기를 다른 나라에서 고기구이, 그냥 고기 이러거나 떡을 라이스 케이크 이러면 전통을 무시했다고 열받아야 되는 건가요? 또 한국인들이 거만하게 4성급 호텔을 요구해서 호화롭게 지냈다는 전혀 사실과 맞지 않는 말을 하고, 그리고 또 여행객들이 귀국해서 오랫동안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 라는 말을 오랫동안 계속 먹기만 할 수 있게 허락하지 않았다 라고 요상하게 바꿔서 한국인들은 쉬지 않고 계속 먹는 종자냐며, 또 페이스북, 인스타, 다른 나라 게시물에서까지 한국 과거의 아픈 내용까지 거론하며 비하를 하고 있습니다. 타인들에게 비하 표현을 하는 사람들은 어느 나라나 있는 법입니다만, 이번에는 베트남인들과 베트남 언론까지 첫째는 사건의 인과관계, 사실관계, 과실관계를 완전히 바꾸어서 한국에게 뒤집어 씌운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런 오해가 있어서 타국이나 타인들을 조롱하는 사람들이야 어느 나라에도 있지만 이 사람들은 너무 선을 넘는다는 것이 불쾌하다는 한국인들의 반응이 대다수입니다. 한국의 과거 아픈 역사나 현재까지 진행되는 문제를 거론하며 수위를 너무 넘는 표현이 난무하니까요. 아무리 온라인이라도 이런 건 사실 흔한 건 아닙니다. 베트남도 사실 아픈 역사는 우리나라 못지않게 많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이 이번 일에 맞대응하며 그런 표현까지 하는 일은 거의 없거나 극소수일 것입니다. 최근에는 반대로 한국인들이 한 베트남 유튜버에게 화가 많이 난 사건도 있었는데요. 최근 베트남에서 조회수 120만까지 폭등한 영상으로 제목은 한국 사람들이 베트남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4가지입니다. 1. 이 유튜버는 직접 눈을 찢으며 베트남 사람들은 이쁜 쌍꺼풀이 있다. 2. 베트남 사람들은 베트남 맥주를 싸게 살 수 있다. 3. 베트남 짝퉁 시장의 모조품 신발을 부러워한다. 4. 징이나 나쿠이 같은 음악 무료 듣기 사이트를 부러워한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그래 부럽다 부러워 이러고 넘겼지만 첫 대목인 쌍꺼풀에 자기 눈을 찢어 보이면서 세계적으로 아프리카에서도 한국인을 눈으로 놀리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서 한국인들이 그런 차별을 받아서 외모 꾸미기에 열심이고 쌍꺼풀 수술한 한국 친구를 보고 기겁했다는 등의 내용이 많은 한국인들에게는 당연히 불쾌하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참고로 맥주는 한국은 주류세가 높고 베트남은 싸서 그렇다네요. 기본적으로 동남아시아 물가는 한국과 비교하면 다 싼데 뭘. 그리고 베트남은 짝퉁 신발도 질환 떨어지게 잘 만든다는 근자감을 말하는 것이고, 음원의 경우 저작권 개념이 아직 미흡해서 베트남에서는 뮤지션들이 제대로 돈을 받지 못하는 실정인 이유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시절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친구 채널을 보면 그전부터 한국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다뤘었는데 요즘 분위기가 분위기인 만큼 화제가 더 된 것 같습니다. 해당 영상은 삭제했고 지금은 채널 상태가 평온해 보이는데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그러려니 하고 넘어간 것 같습니다. 한편 삼성이 베트남의 기술 인력 700명을 파견하면서 2주간에 대한 절차를 완화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에도 베트남 현지인들은 삼성이 뭐라고 그러냐며 말이 제한이지 우리에게 경제적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라며 엄청 난리법석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에서는 삼성전자 구미공단에서 판정된 사람이 발생해 베트남으로 고급 스마트폰 생산이 옮겨온다며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한국인들의 베트남인들과의 결혼도 상당히 증가하는 추세인데 작년 한국인이 외국인과 결혼한 사례 23,600건 중 베트남 출신 아내가 6,712명으로 1위, 베트남 출신 남편은 639명으로 세 번째였습니다. 남녀 불문 베트남인과 결혼한 분들이 작년 한 해만 7,300명이 넘는 것입니다.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국제 결혼을 한 분들과 베트남 배우자분들도 대부분 한국 국적을 얻어 우리 국민이 되고 자녀분들도 생길 것이기 때문에 한국 베트남 관계가 안 좋아지는 것은 현재 교민분들 뿐만 아니라 국민 구성 차원에서도 좋은 현상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근래 베트남이 한 어이없는 행동들에 대해서 많은 한국인들이 농담 반 진담 반 얘기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개발한 진단 키트 등의 지원을 베트남에서 아쉬워하며 요청해도 주지 말아야 한다는 등이었죠. 국민들 개인으로 속상한 마음을 표현한 것이지 국가 대 국가로서 디스전을 한 것도 아니고, 정말 타국이 어렵다면 인도적 차원에서 진짜 외면할, 그렇게 할 한국인들도 아니지만 난데없이 모욕을 당한 개인들의 서운한 감정의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한국을 그렇게 비하하던 베트남인들이 인도적 지원을 요청하면서도 우리는 아주 우수한 키트를 가지고 있다 하면 한국의 키트는 부정확하지만 시간이 짧다, 하지만 대량으로 사태가 커질 때를 대비해서 부정확한 키트를 요청한다,
그런데 키트만도 아니고 의약제품 키트 테스트 장비까지 다 줬으면 좋겠다라는 아스트랄한 태도를 보이니 남은 정도 뚝 떨어질 정도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베트남에 어느 정도 지원을 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런 태도를 취하는 베트남에 지원을 하는 것이 맞는지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 번호까지 최종 발표는 언제 돼요? 오늘 18시 한 30분쯤으로 예정되고 있는데요. 예, 기술적인 문제로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한 9시나 돼야지 나올 것 같습니다. 2시간 뒤네요. 예. 몇 명 발표하게 되는 거예요? 20분 발표하는 거죠. 남자 19명, 여자 11명. 예. 지금 언론에 보도된 건 뭐 김의겸 전 대변인, 최강욱 전 비서관, 황희석 전 국장, 뭐 주진영 전 대표 이런 분들 쭉 거론되던데 그죠? 예. 지금 제가 언급한 이분들은 다 포함되는 거죠? 아무도 모릅니다. 이게 선관위 K보트 시스템을 활용한 거기 때문에요. 예,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선관위를 무조건 통해야 됩니다. K보트 시스템에 그러면 투표권자는 누구예요? 투표권자는 당원으로 가입된 24,000여 명하고요. 예. 그다음에 국민 참여 경선인단으로 참여하신 분들 예. 약 한 3만 1,000명 정도 해갖고 50대 50의 비율입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분들이 번호까지 다 정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당원들도 남녀 각 한 명씩 투표를 했고요. 예. 그다음에 그 선거단 참여한 분들도 남자 1명, 여자 1명 이렇게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많이 얻은 것이 이제 1번부터 쭉 번호 순으로 배치가 되는다 이거죠? 예, 맞습니다. 한 2시간 남았네요. 그죠? 예. 정봉주 최고위원은 그 대상이 아닌 건가요? 저는 아닙니다. 입후보를 안 하신 거군요. 그러니까. 저는 애당초 열린민주당 만들 때 예. 하도 제가 그 국회에 들어가기 위해서 만든 꼼수 정당일 수 있다라고 하는 의혹이 많아갖고요. 예. 저는 당을 만들면서 출발서부터 저하고 손혜원 의원은 불출마 선언을 하고 시작한 겁니다. 네. 단도직입적으로 왜 만들었어요 이 당? 처음서부터 그 미래통합당, 예. 꼼수 정당 미래한국당을 만드는 것을 보고 예. 의석 구도가 왜곡돼서는 안 되겠다. 그런데 민주당은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 제가 처음부터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었다가요. 예.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그것을 저도 사실 민주당의 지역으로 입후보했고 국회의원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죠. 그렇죠. 하고 싶은 생각이. 예.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서 그것이 안 되고 좀 정치적으로 자유로운 몸이 돼서 누구든 할 수가 좀 없다. 민주당 출신들은. 네. 그러면 어차피 욕을 먹을 바에는 민주당은 욕을 먹지 말고 제가 욕을 먹을 터이니 제가 하겠습니다. 예. 라고 선언하고 시작을 한 거죠. 예. 손혜원 의원도 사실 이런저런 이유로 당을 떠나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정봉주 최고위원도 탈당하셨죠. 예, 탈당했습니다. 3월 7일 탈당계를 냈습니다. 예. 그러니까 민주당과 공식적 법률적으로는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주도해서 사실은 위성정당, 자매정당을 우리가 나서서 창당해 보겠다 이 말이었던 거죠. 그런데 저희는 위성정당임을 거부한 거죠. 그럼요. 왜냐하면 그 민주당이 최근에 이제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이 저렇게 왜곡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이제 1차적인 저희 목표이지만 예. 민주당이 조금 더 선명한 목소리를 내면서 좀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갖고 야권 심판이라고 하는 화제를 갖고 좀 싸웠으면 했는데 예. 너무 조용하게 부자 몸짓하는 모습을 보고 이래서 안 되겠다. 네. 그럼 우리는 위성정당이라고 하는 것을 집어던지고 민주당에서 못하는 선명한 투쟁을 우리가 자임하겠다 하면서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또 간단히 말하면 이번 파란 과정을 지켜보면 알다시피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공천에 미래통합당이 강력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그죠? 예. 그런데 이 열린민주당의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는 민주당은 전혀 관여할 수가 없군요. 그러면 우리 열린민주당은 애당초 처음서부터 국민 참여 공천으로 국민 여러분들이 직접 추천해서 그중에 많이 추천 나오신 분들을 저희가 섭외를 했고요. 그중에 승낙한 분들을 지금 라인업을 해놓고 공관위에서 몇 차례 그 자격 검증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된 분들 남자 9명,
남성 9분, 그다음에 여성 11분 이렇게 해서 국민들이 직접 순번을 매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보다 더 선명한 노선과 방향을 갖되 민주당과는 서로 형제, 친구다 이렇게 되나요? 저는 그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친정 정당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친정. 예. 네, 네. 그리고 자, 결국은 우리는 다시 하나로 그 큰 바다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우여곡절 끝에 아무튼 더불어시민당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원래는 민주당에서 비례 후보로 내보내려고 했던 20명을 고스란히 탈당시켜서 더불어시민당 쪽으로 보내가지고 함께하는 쪽으로 지금 일이 진척되고 있잖아요. 예. 그럼 그 더불어시민당하고 열린민주당이 또 함께 할 수는 없었을까요? 예, 함께하긴 곤란했던 것이요. 저희가 처음부터 우리 용광로 정당이고 누구와도 함께 대화를 하겠다. 그리고 우리의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라고 했는데 저희에게는 같이 하자는 협상 전화가 한 번 오기나 왔었는데 예. 정확하게 협상의 뜻이라고 보기에는 곤란하고 일방적으로 좀 통보하는 그런 형식이어서 예. 여기는 협상의 뜻이 없겠다. 하고 이제 저희는 그 독자 노선을 진행을 한 거죠. 아니 그 이해찬 대표가 오늘 한 멘트를 보면 예. 열린민주당하고도 함께 하자고 연대를 제안했다고 했는데 거절당했다고 했는데 오히려 지금 정봉주 최고위원 말씀은 이해찬 대표의 제안 자체가 일방적이었다 이거예요? 이해찬 대표님의 뜻을 받아서 전화를 저한테 연락했다고 했는데 네. 지난 일요일날 전화가 왔었습니다. 18일 전에. 그러니까 제 기억으로는 아마 15일날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예. 어떻게 되냐. 그래서 우리는 비후보를 지금 그 국민 캐스팅으로 후보를 만들어 놓고 있다. 네. 그랬더니 후보가 된 건가 이렇게 묻길래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뭐 우리하고 함께 할 수 없겠네요. 그래서 제가 그렇지 않습니다. 대화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그랬더니 다음 날인 월요일까지 예. 그게 이제 16일입니다. 16일까지 할지 안 할지 통보를 해줘라. 예. 연락을 줘라. 예. 그래서 함께 하자라고 제안하는 쪽에서 저는 알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우리 내부적으로 논의하겠습니다. 그랬더니 16일날 연락이 안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요식적인 말은 함께 하자라고 하는 제안이지만 예. 제가 듣기에는 예. 요식적인 행위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했는데 예. 이찬 대표님께서는 해서 이제 당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걸 언론 보도를 통해서 봤고요. 예. 예. 중간에 있는 분이 아마 이해찬 대표님의 이런 간곡한 뜻을 제대로 전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중간에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 그분 개인적인 입장 때문에 제가 밝히기는 좀 곤란합니다. 양정철 원장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럼 예. 또 다른 인물이군요. 네. 예, 지금 당에서 알겠습니다. 행사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뭐 어쨌든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으로 봐서는 뭐 이미 더불어시민당 쪽도 그렇고 열린민주당도 그렇고 비례 뭐 순번까지 쭉 다 거의 확정되는 상황이라 지금 와서 다시 함께하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맞습니다. 선거 끝난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럼? 저희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월 15일, 4월 16일은 뭐 그날의 태양이 뜬다. 이제 제가 은유적으로 표현했는데요. 예.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큰 뜻에서는 같이 하기로 했지만, 예. 서로 확보하게 될 의석수, 예. 그다음에 이제 이후에 벌어지는 정치적 상황 등등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예. 함께할 수 있는 틀이 무엇이 가장 바람직할지 예. 의논이 시작이 되고 그때 이제 당선된 의원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예. 아마 그분들 중심으로 논의가 좀 시작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유시민 원장 같은 경우 더불어시민당하고 열린민주당이 합쳐가지고 20석이 넘으면 독자적인 교섭단체를 유지하는 방안, 그래서 뭐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 어떤 정치적 지분을 행사하는 방안 등등 거론한 것 쪽 다 듣고 계시잖아요. 예. 충분히 가능성 있는 얘기입니까? 유시민 그 작가님의 생각이고요. 네. 그리고 저희는 어쨌든 1+1이 한 3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치적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올 겁니다. 예.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1+1이 3이 되는 방법이. 그러니까 저희가 밖에서 그 지금 얘기했던 공수처 추천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이고요. 예. 그리고 만약 합하게 된다면 합하는 진짜 즉각 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예. 아니면 일정 정도 거리를 두면서
서로 정치적인 그 협상의 폭을 좀 더 깊게 가져가면서 예. 새로운 정당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이런 것도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예. 가치나 철학 이런 등등에 대한 논의 없이 자릿수만 합하는 것은 저희는 조금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독자 교섭단체이냐 아니면 즉각 합당이냐 논의 후 합당이냐 등등 다 열려 있다 이거예요? 다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분명한 것은 예. 제가 어느 특정 개인 의원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 현재 민주당의 모습 그러니까 지금 총선 국면에 민주당의 존재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 이런 정치적인 행태를 계속 한다고 한다면 저희는 상당히 좀 강도 높게 네. 양측에서 좀 토론을 이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더불어시민당, 열린민주당 다 지역구에는 후보를 내는 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지역구에 우리 더불어민주당에 표를 던질 우리 유권자 국민 여러분 비례는 우리한테 찍어주세요라고 양쪽이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이 경쟁하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결국은 네. 비례 후보군에 어떠한 인물이 선정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대단히 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저희는 비례 선정하는 데 좀 신경을 많이 썼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시민당에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예. 양쪽으로 나눠져서 의석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사표가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예. 결국 큰 집에서 같이 가는 쪽이기 때문에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좀 흥미진진한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더불어시민당 플러스 열린민주당 하면 미래한국당보다는 앞서나요? 지금으로는 한 두세 석 혹은 서너 석 정도 앞서는 거로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시민당보다 열린민주당이 더 많이 얻을까요? 더불어시민당보다요? 예. 예, 그거는 이제 후보들이 얼마나 선전하고 그다음 내놓는 정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틀린데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4.15 총선 정치 국면을 거의 열린민주당이